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로의 시선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낙폭을 줄여가는 사이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이어졌던 오후장인데요. 두 프로 어디에 집중했을지 전략 듣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렵네요. 이틀째 하락을 보인 오늘이었습니다. 일단 정 이사께 바로 시장 질문부터 간략하게 저희 짚고 넘어가 볼게요. FOMC 이야기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피봇 기대감 과했던 건 알지만 한 번 더 확인받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선 이탈한 흐름 당연한 수순인가요? 제가 그 오후 방송 통해 가지고는 1월 증시대에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신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 효과요? 네네 1월 효과가 예. 없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왜요? 왜냐하면 그 11월 달, 12월 달 증시를 보고 1월 달 증시를 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과거 2017년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가보게 되면은 11월 달, 12월 달 증시가 괜찮으면은 1월 달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 증시가 안 좋았으면 1월 달 증시가 괜찮았었거든요. 그게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게 좀 또 맞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예감인데요. 12월 너무 그죠?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팔아서 수익이 낼 만한 장치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걸로 인해서 조정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파는 걸로 해서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사는 거하고 안 파는 건 또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속에서도 뭐 개별 종목들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든 게 어느 해였냐면은 2020년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달 일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보게 되면 코로나 끝이 나고 난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 증시가 괜찮았다가 1월 달 가서 증시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매도 금지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과도하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땐 설레발이라고 봐요. 이게 설레발이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이거 비속어 아닙니다. 이게 순수 한국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설레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도 물론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좀 과도하게 뭐 3월 달에 한다, 언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레발, 앞서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조금 앞선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1월 달 FOMC는 동결을 하게 되고 별말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월 달에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경제 전망치가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GDP 전망치입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제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이 설레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은 참 시기적으로 좀 교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나왔을까? 이게 왜 부각이 됐을까? 그러니까 바클레이지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보니까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1달러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교묘한 시기에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게 나온다라는 그렇죠. 게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참 교묘하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타이밍 참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 네. 그리고 매크로 요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과 그리고 투자심리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량 선물 매도가 나왔잖아요. 외국인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네네,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전에 제가 타방에서 말씀드린 게 12월 20일 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15,900계약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요게 과거에는 고점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얘기도 좀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얘기하셨죠. 네. 아, 그런가요? 네. 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과장님 끄덕끄덕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고점 신호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거의 경험치하고 그 확률적인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의 신호라고 보게 된다면은 매크로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거 5년, 6년 동안의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장세 다시 부활해서 금리 민감도 높아지나요?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다. 네네. 3월 FMC까지는 이 흐름 그대로 갈 것 같고 3월 FMC에서 일단 GDP 쪽, 그러니까 연착륙 계속 되는지 시그널만 네.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수급에 달려 있는데 지금 애플에 대해서도 왜 과연 지금일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 송 과장님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원래 이 애플의 우호적이었던 IB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1달러 TP 하향 조정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빅테크 매그니피센트가 작년 미국장을 이끌었는데 이 7개 종목 시총이 한 4거래일 동안 500조 이상 증발을 했대요. 심각한 시그널로 지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빅테크의 조정은 차익 실현이다. 네,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500조지, 뭐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클레이즈가 관련된 레포트가 나오게 됐는데 그날 동일하게 웨드부시도 똑같은 레포트를 내게 돼요. 근데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 얘기인가요? 일단은 바클레이즈는 그런 수요 부진을 통해서 2024년도 실적이 좋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게 중국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드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경쟁이 그렇게 가열되지 않을 거고 애플은 지속적인 이런 실적을 잘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2024년도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250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보다 더 바클레이즈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차익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12월 달에 시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차익의 빌미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61선 밑으로 지금 약간 빠져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빅테크들이 오히려 보합권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손을 일단은 들어주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야 될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변곡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 실적에서 얼마만큼이나 좋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횡보 내지는 조금씩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장세로 다시 진입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계속 종목 장세로 가는 거. 매크로 장세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일 그쵸. 텐데 금리에 4%까지 대한 다시 올라왔잖아요. 4%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게 네, 크게는 네.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9월, 10월에 2달 동안 이 금리가 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급격한 조정을 받고 저점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때만큼의 조정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결국은 4분기 빅테크의 어닝 시즌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두 분의 변곡점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섹터의 움직임 안에서의 자금 이동을 좀 체크해 볼게요. 바로 반도체인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11시 구간에 코스피 나왔고요. 코스닥은 10시 52분 비슷한 구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 잡힐 때까지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하단을 지지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시간대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의 낙폭을 만회시키는 데 의미를 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1시 구간의 저점까지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 컸었거든요. 정 이사님, 먼저 삼성전자 질문 드릴게요. 8만전자 앞두고 네.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제 9일 실적 발표 있을 텐데 디램 흑전 기대하면서 10만 원, 거의 네. 9만 9천 원까지 본 한국투자증권의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노이즈가 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 지금 건 사면 맞는데 거의 30% 수익인데 10만 원까지. 산다 안 산다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웬 시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살 건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살 건가 그 고민이 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한국투자증권 뭐 리포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 얘기하잖아요. 종목을 볼 때 제일 하단에 종목 이슈, 그 위에 업종 이슈, 시장 이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 이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지수 그리고 업종 지수,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시장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요인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반증한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실적 같은 경우에 아마 안 좋게 나올 거지만은 이미 네.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3분기 바닥이 되니까 9일이더라고요. 네? 9일 실적이. 나오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네. 뭐 어차피 3분기 때 바닥 확인했고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흑자가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시장 예상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적은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시 영향이 증시 상황을 계속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증시가 어디까지 약세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세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뭐 조정은 불가피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스닥 보면서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나요? 나스닥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변수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스닥 변수도 보긴 봐야 되겠네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내적인 요인을 봤을 때 일단 뭐 최근에 12월 후반 들어와서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아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에서는 좀 높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조정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 조정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은 나중에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작년 상반기 같은 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긍정 전망, 업황에 대한 긍정 전망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서 이게 확실히 시너지 효과를 말 그대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긍정적인 전망은 증시가 좋아졌을 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자면 그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기라는 말씀 드렸듯이 지금보다는 일단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면은 일단은 74,000원 부분까지 일단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얘기도 올라올 것 같은데 8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가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직진하진 않아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8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다시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그럼 비중 확대인가요? 비중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비중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참 이게 비중이 항상 말씀드리면 애매한데 금액이 작은 분이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비중을 10% 들어가라 이게 또 안 맞아요.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맞겠지만 또 맞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싫더라도 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선이 참 이것도 애매한데 여력이 된다라면은 해도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설명하려도 길어질 것 같네요.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0.5% 조금 넘게 빠지고요. 하이닉스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IT 투톱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큰 걱정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변동성이 큰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 CXL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지금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1,178개입니다. 그 가운데 오킨스 전자가 14%의 급락 나오고요. 바이오도 많이 빠지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장중 하락 전환의 9.6%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XL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도 오늘 신고가를 쓰더니 장중에 하락 반전됐고요. 1시부터 자금 이동이 일어나면서 2%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리면서 변동성 크고요.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다 급락입니다. 단기 고점 시그널인가요? 송 과장님? 근데 이쪽 섹터를 누구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올해 이 S24라든지 AI폰이 나오면 이 CXL의 상업화 그리고 그림이 조금 청사진이 명확해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충분히 계셨을 텐데요. 물론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그런 기대를 안고 테마성을 많이 뗐던 거죠, 사실상.
사실 제주반도체라든지 아니면 CXL 관련된 것들은 종목이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 관련된 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걸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보다 더 탄탄하게 움직이고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더욱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환경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제부터 사실 계속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태위태함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수급 집중이 나오게 되면서 제주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가가 다 얇은 종목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밀릴 때마다 더 밀린 폭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또 반대로 재밌는 현상은 이 반도체에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 즉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 반도체 섹터 하이 내부에서 반도체 서브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BCNC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 턴이 된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는 가져가는 것이 확실한데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일부 덜어내고 그다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체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전부터 많이 움직였던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둔화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잘 올라간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섹터 12월 달에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과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도함을 일부 덜어내고 되돌리는?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기울인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 CXL 그리고 최근에 그 3C 관련한 네, 키워드도 올해 키워드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칩넷, 커스터마이즈드 칩 하면 결국 HBM 될 거고요. CXL 관련해서는 이 수급장으로만 밀어 올린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정통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 속에서 덜 올라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거지. 소외받았던 쪽. 네. 다 같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 자체가 네.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될 때는 가늠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XL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것이 정말 확장적으로 일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성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의 투자 심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구간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그쪽에 대한 이제 이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잣대를 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HBM이 생각보다 많이 쉬고 있어요. 네. 대장주들도 그렇고 오늘 그나마 이제 보게 되면 DIT라는 종목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신규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언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높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성장이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도체 하이 섹터로에 대한 돈들이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밀려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DIT라든지 오늘 반도체 안에서 다 빠진 게 아니라면 이제는 좀 힘맞추기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소외받았던 종목으로는 여전히 기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사실 테슬라도 밀렸고 테슬라 포함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1월 1일 초반에 이제 미국의 보조금 리스트도 확인이 되면서 이전보다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확 줄었잖아요. 불안한 움직임 속에 출발했던 새해인데 오늘 2차 전지가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다시 부각되는 걸까요?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송 과장님? 자금의 수급적인 공백이 그쪽으로 잠깐 들어갔다? 이 정도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테슬라의 인도대수, BYD의 인도대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도 가격 경쟁이 계속될 거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와 2차 전지 업체가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나눠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업체들이 4분기 실적이 이미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들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까지의 실적이 사실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오늘 올라온다는 것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타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워낙 많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물량이 이동이 되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가장 맞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컨셉인 것 같아요. 일단 양극재라든지 대표적인 업종이 못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수급적인 종목들이 더욱더 움직이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LNF처럼 이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종목들 이 세 종목들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분리막이라든지 아니면 전해질 쪽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IRA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모먼트가 약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번에 결정이 나게 되면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WCP, SKI 테크놀로지가 있게 되는데 분리막 전해질.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물론 엔캠이 훨씬 더 탄력도는 높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도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는 조금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외예요. 오늘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길래 신규주들 다시 가나 싶었거든요. 이쪽 기회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엔캠, SKI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보니까 GM 쪽으로 그 이번에 FUEC 관련해서 보조금 못 받는 쪽으로는 확실히 중국 쪽에 이 입지가 컸던 쪽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됐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LNF 좀 볼게요. 정 이사님, 양극재 안에서도 에코프로 그룹도 오늘 반등을 줬지만 LNF가 오후장 지금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20만 원 지지에 나가는데 펜학궤의 주인공이 새로 탄생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도 이제 LNF가 VI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겠어요. 지금 고점 돌파 나오네요. 근데 아침부터 LNF 질문 상당히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좀 찾아봤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찌라시까지 다 찾아봤지만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가장 큰 연유지 아닐까 생각이 일단은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건립 예정, 그러니까 그 2차전지 클러스터, 이게 또 부차적인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셀레믹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비아디 이슈 때문에. 이슈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비아디가 작년 4분기 판매가 테슬라 좀 뒤집은 상황인데 어쨌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주력 배터리가 LFP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건립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아디가 LFP 배터리를 쓰고 LFP 배터리 제조시설을 만든다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또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비아디 이슈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뭐라고 하면 콕 찍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서도 이게 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도 찾아볼 겁니다. LNF 도대체 왜 올랐는지 찾아볼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유출을 해보자면은 이게 LNF가 지금 11월 29일부터 어쨌든 추세가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이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가 2차전지 클러스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말씀드린 F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건립 요게 조금 이제 그나마 제일 네. 가능성이 있는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수급 이야기도 많이 네네. 기대를 하던데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추가 시간이 상승은 별로 없어서. 글쎄요. 네. 추가 상승은 만약에 제가 틀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오르는 거라면은 지금 HLB와 셀트리온까지 꺾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HLB 셀트리온 아니에요. HLB가 지금 꺾였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FP 이슈일 때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LFP요? 네. LFP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이슈라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15만 원대에서 올라온 구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LNF 전략까지 들어보느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